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 상류 12 TV 채널을 보시면 이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이 아침에 모닝 브리프를 미국 시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고객들만 보실 수 있는 그 카페에다가 올리던 부분을 우리 성유실비 TV의 그 구독자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시작을 한 거고요.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브리핑을 해주는데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무가 또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주요 지표들을 아주 인덱스하게 발표하던 내용을 우리가 채플미를 통해서 보여드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최상무가 하기 전에 그 남궁주임이 해주던 미국 시장 브리프도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코너 여미남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여미남 코너를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애청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는 이유가 투자를 할 때 외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지쳐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오셨을 때 원래 투자는 외로운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가 막 주식을 살 때 위에서 현금을 만들 때 이게 내가 여기서 현금 만드는 게 맞나? 위로 3,500, 4,000 올라가면 어떡하나? 뭐 그랬을 때도 외로운 게임이었고요. 지금처럼 분위기가 험악할 때 주식을 사는 게 맞나 할 때 주식을 살 때도 외롭습니다. 그 항상 대중하고 달리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에 거스르는 행위거든요. 보면 항상 무리지어 있어야 안전하고 무리를 따라다녀야 안전하다는 그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하고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그런 말을 한 부분이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제1 원칙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두려울 때 우리 성유시비 TV를 보시면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 그래도 뭐 저희가 하루 종일 모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회의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물론 저희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댓글이나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내용이나 또 증권사에 계시는 많은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자꾸 그 맞추는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상류시비 TV 채널을 통해서 저희 회의 내용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봅시다 또 약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또 다시 찾아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두 코너로 나누는 게 아침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신문을 봅시다도 굉장히 너무 바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조금 촉박을 해서 저녁에 퇴근 전후로 해서 제가 내일 보통 이제 제가 매경이나 한경에 인터뷰를 가보면 끝나고 나서 6시 반쯤 그 방송국을 나오려고 주차장을 가보면 그 주차장 밑에 있는 인쇄소에서 신문이 막 프린팅 돼서 전국으로 이제 배달돼 그 신문들을 막 트럭에 실더라고요. 그렇게 인쇄된 신문이 저녁, 밤, 새벽 저희 집에는 한 새벽 2시쯤 되면 이제 신문 툭 던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나온 기사를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각 신문사 홈페이지 보면 다 신문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그 기사를 저녁에 제가 미리
스크랩을 해서 그거를 읽어드리고 내용이 아마 그 웜의 신박은 아마 7시에서 8시 전후로 아마 예, 아마 그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웜의 신박인데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계속 이제 점심시간 12시쯤 업로드 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내일 아침 조선신문은 미리 저녁에 보는 조금 더 반나절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사는 이제 경기가 망가진다고 하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이 좋을 때는 제가 뭐 부동산을 커버하면서까지 괜히 그게 이제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서 부동산 뉴스는 일체 이제 제가 커버를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꺾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 부동산이 꺾이면서 또 웰스 이펙트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퍼펙트 스톰이 되려면 부동산,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시장, 그리고 그림시장까지 와장창 이제 무너지게 될 건데 그런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동산 뉴스를 이제 앞으로 조금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2건, 마포 7건, 실화냐 거래 종말 시대라는 기사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대급 혹한기라고 하고요. 7월 서울 거래량이 639건에 거쳤다고 합니다. 야, 639건이면 진짜 얼마 안 되네요. 이 표를 보니까 급감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21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놨는데요. 작년 7월 달에 4,679건이었고요. 6월 달에는 작년이 3,942건인데 1,079건이었었는데 지금 8월은 295건이었습니다. 작년에 4,000건이었는데 295건이니까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얼어붙었네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이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한 시절이었었는데도 이 4,000건 이상의 이런 매매가 됐었는데 서울에서만요. 지금 295건 8월 달에 거래가 됐다니까 네,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8월 아파트 거래량 요 295건 중에 강남구가 24건, 송파구 10건, 그리고 서초구 7건, 마포구 7건, 중구 3건, 용산구 2건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집계가 돼 있네요. 지난 7월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전체 179만여 가구네요. 제가 서울에 한 가구 수가 어떻게 될까 궁금을 했었는데 180만 가구 정도 되네요. 거래되는 그 중에서 639가구가 거래되는데 그쳤다. 아직 거래량은 집계 중인 8월도 295건으로 저조한 수준이라서 최저치를 다시 경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역대급 거래의 가뭄인데 용산은 고작 2건밖에 안 되고요.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1,000건을 밑돈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월 820건으로 쪼그라들었지만 3월 대통령 선거와 이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3월 달에 1,430건, 4월 달에 1,753건, 5월 1,747건 등으로 회복하는 추세였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 절벽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심화하고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파트 37,000여 가구가 몰려있는 용산에서는 8월 한 달간 고작 2건만 거래가 됐고요. 마포구, 서초구도 7건에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8월 한 달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곳이 강남구와 영등포구인데
겨우 24건에 불과했고요. 전체 아파트 대비 0.02에서 0.03% 수준의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강남구가 12만 8천 가구가 있다고 하고요. 영등포구는 7만 3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지가 많은 노원구가 16만 1천 가구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겨우 18건이 거래됐고, 송파구가 13만 5천여 가구가 있는데 겨우 10건 거래됐다라고 합니다.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송파구의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전체 9,510가구네요. 야, 그 헬리오시티 거기만 10,000가구가 사네요. 10,000가구가. 야, 10,000가구에서 거기서 평균 3명이면 3만 명이고, 그죠? 예. 2명이면 2만 명이 그 헬리오시티 안에 살고 계시군요. 근데 이 헬리오시티가 9,510가구 중 8월 한 달간 단 한 가구만 거래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새칭 엘리트로 불리는 잠실 엘스가 5,678가구고요. 그 다음에 리센츠가 5,563가구, 그리고 트리지움이 3,696가구인데 같은 기간 8월 달에 신고된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얼어붙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그 집 앞에 상가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소가 사라지더라고요. 예, 월세를 아무래도 최소한 뭐 500에서 한 2,000 요 사이 아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평수가, 부동산 중개소가 평수가 작으니까 그만큼 월세를 내시지는 않겠네요. 어쨌든 참 이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도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당 1,000만원 아파트 공사비 천정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북도 3.3제곱미터당 900만원 훌쩍 넘었다고 하고요. 전국 착공 물량 1년 새에 28%가 급감,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 차질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값 상승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신축 공사비가 사상 처음으로 평당 900만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사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올해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작년보다 30%가량 줄였다고 합니다. 민간 부문을 통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서울 동대문구 용두 1-6 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어서 현대엔지니어링,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을 했는데요. 공사비가 평당 922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총 6,614억 공사비네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면적으로 나눴나 봅니다. 역대 아파트 신축 공사비 중 최고액이고요. 종전 최고액은 지난 6월 시공한 시공사를 선정한 서초 아남 166가구 재건축이 평당 875만 원이었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원자재 값 상승분을 선제 반영해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북의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9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하고요. 공사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공사비는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공사비가 평당 578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10% 뛰었다라고 합니다. 주택 수요 위축에 공사비까지 급증하자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2만 3천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8% 급감했다고 하네요. 아파트 착공 물량은 16만 7,622가구로 27% 줄었다고 합니다.
예, 박합수 건국대 그 겸임 교수는 분양가 인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비만 급격히 오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채플미에서도 보면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68% 이렇게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높은 금리 그리고 높은 원자재 가격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 주차장 7%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2025년에 10% 이상 설치를 하도록 할 거라는 거고요. 아파트 내년 7월 이후 새로 사업 계획을 신청하는 아파트네요. 내년 7월 이후 새로 사업 계획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차 가능 대수의 7%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용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2025년부터는 주차 면수의 10%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용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31일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커진 아래 공포, 소매 판매 27년 만에 5개월 연속 뒷걸음이라고 합니다. 네. 7월 또 트리플 감소,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동시에 뒷걸음치는 트리플 감소가 재현되면서다. 게다가 소매 판매는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후퇴했다. 단기 극약 처방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의 고삐를 쬐면서 세계 경제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지금 당장은 물가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리플 감소는 올 들어 벌써 2차례 발생을 했는데요. 처음이었던 지난 4월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린 데다 3월 말 시작된 중국의 상하이 봉쇄 여파가 국내 산업계를 강타한 결과였다. 기획재정부는 트리플 감소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의약품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고 중국 봉쇄 조치 영향도 곧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재현되면서 일시적이란 진단은 빗나갔다. 트리플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꼽힌다. 중국 정부는 3월 상하이를 시작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지역의 이동을 전면 중단하는 봉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제조업 생산이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의존도가 39.7%에 달하는 반도체 생산이 지난 7월 전달 대비해서 3.4% 감소를 했고요. 기계 장비 마이너스 3.4% 생산 역시 줄었고요.
반도체 조립 장비, 웨이퍼 가공 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이 타격을 받은 결과다. 수출 차질이 빚어지면서 7월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4% 증가를 했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재고가 17.2% 늘었네요. 많이 늘었네요. 제조 평균 가동률은 지금 75.2%인데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재고가 늘어나니까 이제 풀 가동이 아니라 자꾸 가동을 줄여야 되죠.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중국 내부 사정으로 반도체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 수요도 둔화하면서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기재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복 흐름이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을 했다네요. 서비스업 생산이 반등을 하고 경기 동행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은 전월 대비 6월 달에 마이너스 0.2%에서 7월 달에 플러스 0.3%로 상승 전환을 했고요.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 종합 지수 순환 변동치는 7월 달에 101.8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 종합 지수 순환 변동치는 같은 기간 0.3포인트 떨어지면서 2개월 만에 하락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두 분기 연속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경기가 전환됐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지난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지금 당장은 물가 안정이 정책의 우선 과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갈수록 경기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경기 하강 우려를 드러냈다. 기재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와 금리 인상 등 대외 측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 우울한 뉴스만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이런 경기 관련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약간 후행 지표고 가장 선행성이 높은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네, 주식시장은 제가 늘 IQ 2만이라고 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경기가 둔화될 것을 알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화 레드백 장갑차 5조 수출 기대, 폴란드에 이어서 호주도 한국 방산 러브콜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방산 수출 주요 사례를 표로 방위사업청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 호주에서 K9 자주포,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는 아랍에미리트랑 이집트에서 천궁2 요격 미사일과 K9 자주포, 그리고 2022년 지금 하반기에는 폴란드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그리고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으로는 호주에서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또 수출 모멘텀이 아마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를 도대체 어디서 만드나? 한화 디펜스에서 만듭니다. 8월 달에 폴란드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1차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5조 원대로 예상되는 장갑차 수출에서도 잭팟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합니다. 8월 폴란드와 약 20조 원 규모의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수출 기본 계약을 맺은 K방산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해가는 모양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게 호주 측의 예상이라면서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갑차는 전투 중 보병 등의 빠른 수송을 주 임무로 하는 차량이고요. 한화 디펜스가 만든 최신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미리 감지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호주 지형이나 장병 체격을 염두에 두고 맞춤형으로 설계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하네요. 레드백의 대당 가격은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호주의 이번 장갑차 도입 프로젝트 규모를 감안하면 총계약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산 계약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노르웨이의 K2 전차를 수출하는 안은 10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장비가 우수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고요. 아울러 폴란드 정부와 FA50 경공격기 48대에 대한 이행 계약을 다음 달에 맺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180대의 이행 계약을 완료를 했으며 총괄 계약에는 1000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112문에 대해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요. 672문을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글로벌 진출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작년에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 팔았지 했더니 9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서 최근 매전 폴란드와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기본 계약 규모만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폴란드 외에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천궁2 요격 미사일을 계약을 했고 이집트와는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엄청장의 이 같은 정보 공개에 대해 국제 관례상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가 무기 수출은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수입국 차원에선 무기를 도입하려는 배경이 적성 국가에서 반발할 수가 있고 수출국도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호주는 최근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장 정책을 펼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레드백 장갑차 또한 여전히 독일 방위사업체인 라인메탈의 장갑차와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안규배 민주당 의원이 이날 어느 국가나 적성 국가가 있고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고 방산협력이라 표현한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쪽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B2C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G2G라고도 하죠. Government to Government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식의 그런 계약 모멘텀이 앞으로 이어질지 그게 그냥 전쟁만 가지고 이래 지레 짐작해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안규백 의원이 지적을 좀 하시기는 했지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남았구나라고 약간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셔서 그나마 좀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러시아 대안 찾던 유럽 중동산 원유 수입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가 이렇게 그 가스관을 조이면 반드시 유럽 국가는 또 대안을 찾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지금 디젤유를 수입하는 유럽이라고 해서 지금 표에 보니까요. 3월 달에 14만 7천 BPD가 이제 배럴 per day라고 합니다. 하루당 배럴.
예. 그래서 중동에서 3월 달만 하더라도 14만 7천 배럴을 유럽에서 수입을 했는데 지금 8월 달에는 43만 5천 배럴을 수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중동 디젤유 수입 3년 내 최대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 14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겨울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해서 중동에서 디젤유 수입을 대폭 지금 늘리고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데다가 최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에너지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제 풀이된다라고 했습니다. 2019년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월 수입량보다는 147% 지금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5월 EU가 오는 12월 초까지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내년 2월 5일까지는 석유 제품을 금수하기로 했고요. 기존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25%에 달했던 이유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금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가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한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디젤유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유소가 보시면 그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최근에 2035년에는 완전히 이제 그 내연기관차 아예 이제 판매를 금지하겠다부터 벌써 한 전쟁이 일어나기 한 3, 4년 전부터 경유 차량 이제 2000먼저까지 30년까지 경유 차량 다 뭐 없앤다.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제 경유 차량은 안 만든다. 뭐 이런 발표들을 막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디젤 경유를 생산하는 그 캐파 자체가 증설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없을 건데 뭘 증설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런 현상 때문에 보통 이제 보일러에 들어가는 기름들 그런 걸 갖다가 아주 비싼 휘발유를 쓰지 않잖아요. 디젤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용 원료에도 다 디젤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줄 거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가수요가 또 생긴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유소 가보면 경유 가격이 더 높은 이런 현상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FGE 컨설팅 업체,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팩트 글로벌 에너지의 스티브 소이어 정제 담당 디렉터가 올겨울 유럽의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FGE에 따르면 현재 유럽은 하루 약 150만 배럴의 디젤유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을 정도로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주요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